오늘 20대의 가정부와 70대 회장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과 오해, 권력과 진실. 그 끝에서 남는 건 무엇일까요?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복이 2배로 불어납니다. 겨울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강가의 저택은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 양옥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로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저택의 창문을 흔들어댈 때마다 마치 이 집안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인 강태준 회장은 이제 2층 침실 병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태준은 여든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맨손으로 일궈낸 사업 제국을 통해 쌓아온 그의 카리스마는 병상에 누워서도 여전했어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지병은 그의 몸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약은 드셨나요? 간병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지만 태주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일 뿐이었어요. 의사들은 완치는 어렵다고 했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그는 회사 서류들을 검토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전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비서의 물음에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어요. 권력에 취해 가족들에게 무심했던 과거가 이제는 그를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에만 몰두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것이 이렇게 쓸쓸한 노년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어요. 안주인 이정희는 매일같이 남편의 병실을 지키며 체면을 강조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회사에서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봤어요.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나가셔야 해요. 주주총회도 곧 있고 연말 파티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이정희는 항상 완벽한 재벌가의 안주인 역할을 해왔어요. 명품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눈길이 더 이상 자신에게 머물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들 사이에는 형식적인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정희야, 그런 걱정은 그만하고 좀 쉬어라. 태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이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제가 쉬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요?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정희의 말에는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 역시 이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편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남 강민수는 후계자의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 바쁘게 회사를 오갔습니다. 아버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해외 법인 수익률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민수는 항상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성과 위주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분명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갖춘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태주는 그런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숫자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을 봐야 한다.
직원들은 어떤가? 그들의 마음은 읽고 있느냐? 태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회사의 성장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직원 복지도 대폭 확대했고 교육 프로그램도 늘렸어요.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제도와 시스템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아버지와의 거리를 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에는 서툴렀던 민수는 아버지의 진짜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 강지연은 묵묵히 이 집안의 균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녀는 가끔씩 집에 들러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와는 달리 아버지의 권력이나 재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집안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참 따뜻하구나.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건 너뿐인 것 같다. 태주는 딸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이 가족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지연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법정에서는 그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그녀였지만 가족 앞에서는 여전히 서툰 딸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월요일 아침 강가 저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 가정부 김아주머니가 고향 부산으로 내려간 후 새로 들어온 젊은 가정부가 바로 한소라였어요. 소라는 28배 나이로 소박하면서도 정성스러운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또렷한 눈빛과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한소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소라의 첫 인사는 정말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저택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1층 거실부터 시작해서 3층 다락방까지 놓치는 곳 하나 없이 꼼꼼하게 청소했어요. 특히 태준의 병실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아침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안색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소라의 소박한 인사와 진심 어린 눈빛은 병든 태준이 마음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형식적인 대화에만 익숙했던 태준에게 소라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아, 그런가? 별로 다를 것 없는데. 태준의 대답은 무뚝뚝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태준을 권력자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계산이 아닌 순수한 관심과 배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가의 저택에는 한소라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누구도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리고 이 집안에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강가 저택의 평온한 일상은 곧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었어요. 한소라가 강가 저택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성실한 모습은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저택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소라의 부지런함은 기존 직원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태주는 소라와의 대화 시간을 점점 기다리게 되었어요. 매일 오전 10시 소라가 병실 청소를 위해 들어올 때면 태준의 표정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시는데요. 소라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태준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폈어요. 그런가? 별다를 것 없는데 말이야. 태준은 여전히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청소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회장님, 창가에 놓인 책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읽으셨나 봐요. 경영학 서적들도 있고 문학책도 있고 심지어 시집도 있네요. 소라의 관찰은 예상외로 세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권력자로만 바라봤던 태준이 인간적인 면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조금씩 보고 있지. 특히 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구나. 태준의 대답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소박한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책 정리도 도와드릴까요? 먼지도 좀 닦아드리고 읽으시기 편하게 배치해 드릴게요. 소라의 제안에 태준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서재나 개인 물건에 손대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거든요. 가족들조차도 태준의 개인 공간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될까? 내 물건들이라 좀 어수선할 텐데. 그리고 내 나름의 순서가 있어서. 괜찮아요. 정성스럽게 해드릴게요.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해드릴 수도 있고요. 소라의 밝은 미소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취향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편 이정희는 2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런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여보가 저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걸 언제 들어봤나? 이정희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호기심과 약간의 질투심 수준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소라는 태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좋아하는 차를 기억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간에 가져다 드렸고 병실의 온도와 습도도 세심하게 조절했어요. 소라야, 내가 타준 차는 왜 이렇게 맛있지? 회장님께서 예전에 연잎차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우리는 시간에 맞춰 우려드리고 있어요. 소라의 섬세한 배려에 태주는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너는 참 세심하구나. 내 기호를 이렇게 빨리 파악할 줄이야.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작은 일들 뿐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이 편안해 하시는 걸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소라의 진솔한 말에 태주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할 때는 항상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소라에게서는 그런 계산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로부터 사흘 후에 일어났어요. 집안의 가족회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가족회의는 강가의 오랜 전통이었어요. 태준의 병실에 온 가족이 모여 집안 현안과 회사 업무를 논의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도 민수는 두꺼운 회사 보고서와 태블릿을 들고 지연은 법률 관련 자료를 챙겨왔어요. 아버님, 이번 달 매출이 목표치를 15% 상회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부 실적이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어요. 신규 계약도 민수가 평소처럼 정확한 수치와 함께 열심히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옆에서 집안 행사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고 지연은 법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태준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침이 자주 나곤 했지만 이날은 특히 심했어요. 물을 마시려고 손을 뻗던 태준은 기력이 없어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흰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작은 소리를 냈어요. 가족들이 일어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복도 청소를 하던 소라가 기침 소리를 듣고 조용히 문을 열어보았어요.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서 손수건을 정성스럽게 주워 올려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차를 드릴까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정성스럽게 펼쳐서 태준의 손에 올려드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기침을 가라앉히도록 도왔습니다. 고맙다, 소라야. 태준이 소라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던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순간 태준은 평생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권력이나 의무감, 혈연관계 때문이 아닌 순수한 인간적 배려를 받는다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이런 기분이 언제였던가. 태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따뜻함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편이 자신도 아닌 젊은 가정부의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계집애 뭔가 이상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정희의 눈에는 불신과 경계심이 짙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50년 넘게 부부로 살면서도 받지 못했던 그런 따뜻하고 온화한 눈빛을 젊은 가정부가 받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수도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유심히 본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부드럽게 웃으시는 걸 언제 봤더라?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민수에게 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자신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가져와도 아무리 열심히 효도하려 해도 받지 못했던 그런 온화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소라가 쉽게 이끌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라 씨, 정말 수고하시네요.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민수가 소라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섞여 있었어요. 아, 네. 죄송해요. 가족회의 중인데 방해가 됐나요? 소라는 당황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니에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수의 말에 소라는 더욱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소라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민수는 가슴 한편이 두근거림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정부 따위가 아버지 곁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못마땅했는데 막상 소라와 직접 마주하고 대화하니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소라의 순박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민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늘 외로워 보이셨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라도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별것 아닌 일이지만 회장님이 조금이라도 편안해 하시면 좋겠어서.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소라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고백에는 어떤 계산이나 속셈도 없었고 오직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런 소라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고맙구나. 내 마음을 받으니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민수는 소라의 그런 진정성에 더욱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려 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동시에 그것을 알아챈 소라의 세심함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정희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정말 우연일까?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의 씨앗이 확실하게 심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강가 저택에는 한소라로 인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벌어진 일 이후 강가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준의 변화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어요. 그는 소라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 대화 시간도 점점 길어져 갔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말수가 적던 태준이었는데 이제는 소라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말이 많아졌어요. 소라야,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태준이 침대에 기댄 채로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는 소라가 책을 정리해주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되었어요. 회장님, 어떤 종류를 좋아하세요? 여기 시집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철학책도 있던데요. 소라의 대답에 태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경영서적과 자기계발서만 읽었는데 이제는 사람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와닿더구나. 태준의 말에는 깊은 성찰과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이 소설은 어떨까요? 제목이 늦은 봄이네요. 표지도 예쁘고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한 권을 집어들며 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준은 그 제목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늦은 봄. 그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에게도 늦은 봄이 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소라의 순수하고 희망적인 답변에 태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참 긍정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도 젊어지는 기분이야. 태준의 말에 소라는 환하게 웃었어요. 회장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뻐요. 그런데 이런 대화들이 이정희의 귀에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복도를 지나다가 듣게 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남편의 병실 근처에서 서성이며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보가 저런 얘기를 하다니. 이정희의 불안감과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50년 넘게 부부로 살면서도 남편이 새로운 시작이나 젊어지는 기분 같은 로맨틱한 표현을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계집애가 뭘 한 거지? 우리 여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 이정희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태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소라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숨이 조금은 편하구나. 가슴이 답답한 것도 덜하고 마음도 평온해진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소라의 손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말을 했어요. 소라는 그런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가정부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편안해하시면 저도 정말 기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주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마라.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 집이니까 내가 결정할 일이야. 누구든 상관없어. 태준의 확고한 대답에 소라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이 상황이 점점 단순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매일 회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와 소라의 관계 변화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이 아버지의 웃음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저렇게 자주 그리고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셨나? 민수는 매번 복잡한 심정이 되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이 한 번도 만들어드리지 못한 그런 환한 웃음을 젊은 가정부가 쉽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질투심과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민수는 1층 거실에서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소라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소라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의 제안에 소라는 순간 긴장했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항상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소라 씨 덕분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평생 혼자 계셨거든요. 가족들과도 마음을 나누는 법을 잘 모르셨고 항상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사셨어요. 민수의 말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시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많이 외로우셨다는 걸 처음 배웠을 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적어도 옆에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소라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성품,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 점점 더 마음에 들었어요. 소라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민수의 말에 소라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할 뿐인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민수의 말에는 점점 더 진심이 담겨갔어요. 소라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의 매력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이정희가 2층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그 젊은 가정부에게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칭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계집애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안 남자들을 모두 홀리려고 하는 건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이정희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젊은 계집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흔들어 놓다니.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는 민수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하게 따졌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가 저 계집애에게 완전히 홀려 계셔. 이대로 두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 줄 아니? 당장 쫓아내야 해.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위기감이 가득했습니다. 너까지 저 애한테 넘어가려고 하는 거 다 봤어. 정신 차리라고.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라 씨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민수가 소라를 변호하려 하자 이정희는 더욱 화를 냈어요. 너마저 저의 편을 드는 거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알아?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하지만 민수는 뜻밖에도 확고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라의 순박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점점 자신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소라 씨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너마저 완전히 저 애한테 넘어간 거구나.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등지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이제 혼자서라도 이 상황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강가 저택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의 불안감이 절정에 달한 다음 날, 강가 저택에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소라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 계집애가 정말 단순한 가정부일 리 없어.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아니면 누가 시킨 걸지도 몰라. 새벽 5시부터 이정희는 소라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정부 소개소에 전화를 걸어 소라의 상세한 이력을 물어보고 그녀의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소라, 28배 미혼, 부모님은 경상도 시골에 계시고 형제는 오빠 하나.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어. 이정희는 심지어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계산적이야. 특히 이런 재벌가에 들어오는 애들은 더더욱. 분명 뭔가 숨긴 게 있을 거야. 그녀는 소라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준과 소라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어요. 이날도 소라는 평소보다 일찍 태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기침이 너무 심하셔서 걱정됐어요. 소라는 태준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베개를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소라야, 너 덕분에 요즘 밤에도 편하게 잠들 수 있다. 예전에는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내 목소리를 떠올리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태준의 말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따뜻함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정말 기뻐요. 그럼 더 자주 와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릴게요. 소라는 태준을 위해 밤늦게까지 건강에 좋은 차를 우려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직접 공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도서관에 가서 노인 간병에 관한 책들을 빌려와 읽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봤는데요. 회장님 같은 분께는 산책이 정말 중요하대요. 날씨 좋은 날에는 정원을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라의 제안에 태준은 깜짝 놀랐어요. 정원을 걸으라고? 내가 언제부터 그런 여유를 부려봤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소라의 적극적인 제안에 태준은 감동받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느냐? 나 같은 늙은 병자를 위해서.
회장님은 늙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회장님이 건강하고 행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소라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소라야, 너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 같다. 평생 이런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순간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소라의 손을 감싸듯 잡았습니다. 소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준의 절절한 진심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 소라가 무언가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정희가 성큼성큼 들어선 것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젊은 가정부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정희의 날카롭고 분노에 찬 목소리에 소라는 재빨리 손을 빼며 황급히 일어섰어요. 사모님, 저는 그냥 회장님이 힘드셔서. 그냥이 뭐예요? 내가 다 봤다고요. 남의 남편 손을 잡고 있는 주제에 그냥이라니. 이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며 외쳤습니다. 태준도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정희야, 제발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야. 소라가 내 건강을 걱정해서. 평범한 대화요? 손잡고 하는 평범한 대화가 어디 있어요? 사모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회장님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라가 간절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이정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위로해드린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같은 계집애가 무슨 자격으로 내 남편을 위로해요? 정희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 태준이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정희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어요. 심하다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세요? 내 남편이 젊은 계집애와 손을 잡고 있는 걸 봤다고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입 닥쳐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많이 봤어요. 돈 많은 늙은 남자들 꼬시는 게 전문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맞죠? 이정희의 모욕적인 말에 소라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내 남편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요? 왜 내 남편이 당신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정희의 연속적인 추궁에 소라는 할 말을 잃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때 태준이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만해라. 소라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지금 너무 심하게 나가고 있어. 여보까지 저 계집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다. 소라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태준의 확신에 찬 대답에 이정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28 젊은 계집애가 80 노인을 진심으로 걱정할 리 없어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너는 사람을 너무 의심한다. 세상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순수하다고요? 50년을 같이 산 부인보다 갑자기 나타난 가정부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저보다 저 애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정희의 절규 같은 외침에 병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어요. 태주는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태준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언제부터 진짜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봤나?
언제부터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봤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소라와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내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기분을 느꼈어. 태준의 솔직한 고백에 이정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50년을 당신과 함께 살아온 저는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소라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회장님, 사모님, 제발 저 때문에 이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가면 되니까 그만 싸우세요. 소라의 간절한 말에도 불구하고 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소라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나한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태준의 확고한 의지 표현에 이정희는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강가 저택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확고한 선언 이후 강가 저택에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50년 부부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저보다 저 계집애가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이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그녀의 두 손은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내 젊음을 모두 이 집에 바쳤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요? 50년간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라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정말 제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소라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라의 어깨를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 소라야,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해. 너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야. 이것은 내 결정이고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때 급한 발소리와 함께 민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사 비서로부터 집안에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중요한 회의를 중단하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복도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병실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어요. 어머니의 눈물 자국, 아버지의 단단하고 결의에 찬 표정, 그리고 구석에서 위축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라의 모습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민수야. 이정희가 아들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모두 폭발시켰어요. 내 아버지가 저 계집애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해. 50년을 함께 산 부인을 버리고 갓 나타난 젊은 계집애를 선택했어. 이정희는 아들의 품에 안기며 5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니?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데,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였는데 나는 오직 내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을 보답이야? 이정희의 절규는 병실 전체를 울렸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절규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깊은 상처를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외로웠을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냐고? 이정희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내 아버지가 저 어린 계집애와 손을 잡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걸 봤어. 그리고는 50년을 함께 산 나보다 저 애가 더 필요하다고, 더 소중하다고 했어. 이게 정상이냐? 이정희의 상세한 설명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아버지가, 그것도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태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나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태준은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면서도 확고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 나는 소라가 필요하다. 내 남은 시간 동안,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에 있어줬으면 한다. 이것은 내 진심이고 내 마지막 소망이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평생 가족보다 회사와 일을 우선시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하지만 어머니 마음도 생각해 주세요. 50년을 함께 사신 부부잖아요.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민수야,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다. 태준이 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진짜 대화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다. 가족들과도 누구와도 말이야. 항상 일에만 매달려 살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어. 감정을 나누는 법도 몰랐고. 태준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소라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 내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준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소통을 하는 기분을 느꼈어. 태준의 고백에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 고백을 들은 민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외로움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라에 대한 감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소라 씨는 아직 젊고. 민수가 말을 망설이는 사이 이정희가 다시 폭발했어요. 이제 너마저 저 계집의 편을 들려고 하는 거니? 이정희는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할까봐 극도로 불안해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상황을 정리하려고. 뭘 정리해? 너도 저 어린 계집애한테 넘어간 거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내가 저해보는 눈빛. 이정희의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소라를 보는 시선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소라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성품, 그리고 아버지를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에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이 있다. 태준은 침대 옆 서랍에서 두꺼운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의 도장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가 지난달부터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 그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태준이 봉투를 천천히 열며 말했어요. 내 유언장 초안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복도에서 들리던 작은 소음들도 모두 멈춘 것 같았어요. 아직 정식으로 공증받지는 않았지만 내 마지막 의사를 명확히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정희와 민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태준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벌써 유언장을 준비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런 무서운 소리를? 아직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준은 의연했어요.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야. 내 병이 어떤 상태인지 의사들한테 들었잖나. 이제 준비할 때가 됐어. 태준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지분과 주요 부동산, 그리고 대부분의 재산은 당연히 가족들에게 남길 것이다. 민수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정희에게는 생활비와 이 집을, 지연에게는. 태준이 차근차근 설명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태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소라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어요. 내 개인 재산의 일부는 한소라에게 남기고 싶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실은 폭탄이 터진 것처럼 완전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정희가 귀를 의심하며 소리쳤어요. 내 남은 재산의 일부를 한소라에게 남긴다고 했다. 태준의 재확인에 이정희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 갑자기 나타난 28개 지배한테 우리 가문의 재산을 남긴다고? 이정희는 머리를 감싸쥐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위해,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친 게 뭐예요? 이제 와서 젊은 계집애한테 모든 걸 주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결정에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소라 씨와 알게 된 지 고작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언장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민수는 아버지의 변해버린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길고 짧음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 소라는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가져다 준 사람이야. 태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확고해 보였습니다. 소라는 이 모든 상황에 완전히 당황하며 손을 마구 저었어요. 회장님, 그런 건 절대 안 되어요.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소라의 필사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태준은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 회장님,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회장님이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소라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태준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요. 이정희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소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계집애가 정말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야.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우리 온 가족을 속였어. 이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정말로. 소라가 목 놓아 해명했지만 이정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만 거짓말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내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는데 젊은 몸뚱이로 늙은 남자 꼬시는 게 전문이구나. 민수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도 정리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정심, 그리고 소라에 대한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가 문 뒤에서 들렸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가에서 강지연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로펌에서 집안에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중요한 재판 준비를 중단하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복도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연은 병실 안에 어수선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변호사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자국, 아버지의 단단한 표정, 오빠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구석에서 울고 있는 소라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읽어냈어요. 지연아. 이정희가 딸을 보자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며 달려갔어요. 내 아버지가 정신을 완전히 잃으셨어. 저 젊은 계집애한테 우리 가문의 재산을 남긴다고 해. 유언장까지 써놨어. 이정희는 딸에게 매달리며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상황을 쏟아내듯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흥분한 설명을 차분히 들은 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나요? 정말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변호사 특유의 침착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딸로서의 걱정도 묻어 있었어요. 태주는 딸에게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소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고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것은 내 확고한 의지다. 태준의 대답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들으며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발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유언장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봐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드리고 싶어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서류를 딸에게 건네주었어요. 변호사가 작성한 거니까 문제 없을 텐데. 지연은 변호사답게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하게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지연이 서류를 읽는 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지연은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갔습니다. 회사 지분 배분, 부동산 상속, 각종 투자 자산의 분배,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몇 분 후 지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여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지연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하며 주목했어요. 무슨 소리야?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태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며 페이지를 넘겨가며 확인했어요. 아버지, 이 유언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마지막 페이지가 빠져 있어요. 지연의 정확한 지적에 태준은 당황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변호사가 완전하게 작성해서 가져다 줬다고 했는데. 태준도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지연이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페이지 번호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있는데 8페이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소라 씨 이름이 나오는 부분도 뭔가 문장이 끊어져 있어요. 완전한 문서가 아니에요. 지연은 변호사로서의 예민한 감각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태주는 급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완전한 서류를 받았는데 어디 갔을까? 그가 서랍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자
또 다른 봉인된 봉투가 나왔어요. 아, 이것도 있었구나. 이걸 깜빡했네. 태준이 그 봉투를 열자 거기에는 정말로 8페이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 마지막 페이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지연의 충격적인 반응에 모든 사람이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그래? 뭐가 쓰여 있는데? 민수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진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7챕터 최후의 대립.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아버지의 진짜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읽어나갔어요.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 인생을 깊이 후회한다. 평생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가족들의 마음을 외면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지연이 읽기 시작하자 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이 써놓은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이 대목에서 이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50년 부부 생활 동안 남편이 이런 깊은 성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한소라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한다. 지연이 이 부분을 읽자 소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내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기분을 느꼈다. 태준이 소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고마웠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해서 읽었어요. 하지만 나는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가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을 동반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소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의 진심을 이해하면서도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한소라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다만 그녀가 원한다면 이 집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싶다. 그리고 그녀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럼 소라 씨는 결국 민수가 중얼거렸지만 지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회사 후계자와 가족들에 대한 부분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은 목을 가다듬고 계속 읽었어요. 정희야, 50년을 함께한 아내여. 내가 너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이정희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민수야, 너는 분명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업가다.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평가를 들으며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너무 성과와 권력만을 좇았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민수는 이 냉정한 평가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부족했나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태준이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리더는 단순히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해.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읽기 위해 깊은 숨을 쉬었어요. 따라서 강가 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는 내 딸 강지연이다. 그 순간 병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지연 자신도 너무 놀라서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저요? 그녀는 자신이 읽고 있는 내용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딸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너다. 지연이는 권력이나 돈에 욕심이 없다. 정의로우며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안다. 지연이 아버지의 평가를 계속 읽어나가자 모든 사람이 태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사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강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갔으면 한다. 민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후계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후계자로 지명된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허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를 미워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다. 태준이 일어나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설명했어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앞으로 지연을 도와주면 된다. 형으로서, 오빠로서 말이야. 하지만 민수는 이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정희도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라가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기대했던 아들이 후계자가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어요. 여보, 그래도 민수는 아들인데, 장남인데, 정희야, 이 시대에 성별이 문제가 되느냐? 태준의 확고한 의지에 이정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능력과 인품,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이 중요한 거야. 태준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이 엄청난 책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회사 경영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너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태준이 딸을 격려하며 말했어요. 변호사로서의 풍부한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눈이 있잖니. 그리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태준의 격려에도 지연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태준의 주치의가 간호사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흥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너무 불규칙해요. 의사는 급히 태준에게 다가가 맥박을 체크하며 걱정스러워했어요. 혈압도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즉시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의사의 경고에 가족들은 모두 크게 놀라며 태준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괜찮다, 의사 선생님. 태준이 숨을 가쁘게 쉬며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어요. 오랫동안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몸에 심각한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중요한 이야기 중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분들은 즉시 나가주시고 회장님은 완전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엄중한 경고에 가족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소라는 자신 때문에 태준이 이렇게 된 것 같아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 집을 떠나면 모든 게 조용해질 텐데.
소라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태주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소라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것은 우리 가족이 풀어야 할 숙제야. 태준의 가쁜 숨소리에 모든 사람이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강가 저택의 가장 긴 하루가 이렇게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어요. 8챕터 남겨진 사람들. 태준이 의사의 응급 처치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건강이 더욱 나빠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강가 저택은 그 이후로 조용해졌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라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소라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태준의 병실을 조용히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 했어요. 회장님,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소라의 갑작스러운 말에 태준은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 내가 유원장에서 계속 이곳에 있어도 된다고 명확히 적어놨잖나. 너는 이 집에 있을 권리가 있어. 태준의 간절한 만류에도 소라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곳에 계속 있으면 가족분들이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유언장에 써놓으셨다고 해도 감정적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소라는 지난 며칠간 이정희와 민수의 표정을 지켜보며 깨달은 발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제 진짜 길을 찾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소라는 태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회장님께 받은 따뜻함과 배려는 제 평생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걱정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눈에서는 아쉬움과 감사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잠깐 이곳을 스쳐간 인연일 뿐이고 이제는 각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소라의 현명한 판단에 태주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갈 생각이냐? 혼자서 괜찮겠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돌보려고 해요. 그게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옆에 있어야 할 때가 됐어요. 소라의 대답에 태주는 그녀의 올바른 가치관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너는 정말 현명하고 착한 아이구나.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태주는 침대 서랍에서 두터운 봉투를 꺼내 소라에게 건넸어요. 이건 너에게 주고 싶다. 급여와는 별개로 내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이야. 하지만 소라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회장님,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받았어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대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소라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 나누세요. 특히 사모님과 민수님께. 그분들도 회장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소라의 마지막 당부에 태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나려는 모습을 민수가 현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복잡한 마음으로 소라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소라 씨,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소라의 담담한 대답에 민수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소라 씨를 많이 오해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나쁜 의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라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민수님. 충분히 그러실 만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민수님, 소라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전했어요. 회장님이 민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표현을 잘 안 하실 뿐이에요. 앞으로는 더 많이 대화하세요. 그러면 분명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민수는 소라의 따뜻한 조언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소라 씨의 앞날에 늘 행복이 함께하기를. 민수의 진심 어린 작별 인사에 소라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강가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소라가 떠난 후 강가 저택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가족들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이정희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저도 많이 잘못했어요. 너무 체면과 남의 시선만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정희야, 우리 둘 다 잘못이 있었어. 나는 너를 소홀히 했고, 너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태준의 솔직한 고백에 이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부부가 되어보자.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면서 말이야.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였어요.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이 일에만 매달릴 때마다. 미안하다, 정희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민수는 아버지에게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성과와 숫자에만 매달려 있었나요? 민수야,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능력도 뛰어나고 열정도 있어. 다만 사람을 더 깊이 보라는 거지. 태준의 조언에 민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직원들의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어요. 그리고 지연이를, 누나를 진심으로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진심 어린 다짐에 태준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은 갑작스럽게 후계자로 지명된 엄청난 부담감에 힘들어했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으로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회사 경영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지연아, 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정의로운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성품이 있잖니.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배워나가면서 할 수 있어. 태주는 딸의 손을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격려했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리더가 되거라. 그것만 있으면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어. 몇 달이 지나자 강가 저택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가족들은 이제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의 고민도 함께 나누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태준도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은 소라 덕분인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지. 이정희도 이제는 소라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태주는 가족들을 모두 정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정원에서 그는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 모였어. 가족들은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산은 흩어져도
사랑은 지켜라. 태준의 마지막 당부에 모든 가족이 그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소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절대 잊지 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니까.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속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의 강가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라가 뿌린 작은 사랑의 씨앗이 결국 강가 전체를 변화시킨 것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가 저택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고 오해하고 멀어지지만 끝내 서로의 마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출신이나 자격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실력과 정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봄은 오고 그 성공은 나만의 트로피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돕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 한 줌이라도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무시해도 어려움이 앞을 가려도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가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 마음속에 품은 꿈,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변의 누군가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가 목격한 것 같은 작은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황혼 사연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